가상일의 원리가 뭔가? 여기 써 있는 얘기인데, 자, 평형 상태에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임의의 아주 작은 변이를 발생시키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한 일의 합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여기 두 벽 사이에 이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 중력장이 작용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이 생기겠죠. 이게 평형 상태에 딱 가 있을 거라 이거죠. 평형 상태. 그러면 이 지금 가 있는 여기에 각 모든 파티클들에 다 힘이 작용하고 있겠죠. 중력들이 다 작용하고 있겠죠. 분포해서 이 힘들이 쭉 다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이걸 살짝 퍼터베이션을 시키면은, 여기서 경계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걸 살짝 이렇게 뭐 임의예요. 임의로. 이렇게 변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얘네가 변이가 발생하면은 힘이 가해지고 있고 그 변이가 발생했으니까 이 힘들이 일을 하죠. 전부 다. 이 힘들이 다 일을 해요. 이 변이 때문에. 얘네들 이 모든 힘들이 한 일이 양이 이런 걸 가상변이라고 그러는데, 가상변이 virtual displacement. 일의 양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0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일의 원리는 상당히 깊은 물리적인 직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상일의 원리라는 게. 이게 0이 되는 경우는 항상 0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평형 상태 주변에서만 이렇게 살짝 퍼터베이션 시켰을 때 그것에 그 평형 상태 주변에 변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작용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한 일의 양이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형 상태에서만. 근데 이게 그대로 확대돼 가지고 동적 문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동적 문제에는 여기다가 이런 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너시아 포스도 있죠. 그러니까 요 변이가 이너시아 포스가 작용해서 요거 이너시아 포스들이 또 요거에 의해서 또 이너시아 포스도 하나의 포스로 생각하면 달랑베르 프린시플에 의하면 이너시아 포스도 그냥 하나의 또 다른 힘으로 생각해서 정적 평형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이너시아 포스도 역시 요 가산 변이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작용력이 한 일량만이 아니라 관성력이 한 일량까지 다 합쳐서 0이 된다. 그게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 그래서 평형 상태 주변에서만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평형 상태 주변에서만. 아무 데서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평형 상태 주변에서만 이렇게 성립한다. 그게 가상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을 가상일의 원리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서도 많이 들었겠지만 가상일의 원리의 그 물리적인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개념을. 그리고 그 개념은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간단한 개념이. 원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뉴턴의 방정식은 F는 ma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갖다가 달랑베르가 이렇게 바꿔주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왼쪽으로 넘어온 것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마이너스 ma라는 놈을 갖다가 가지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성력 해가지고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작용력처럼 생각하면은 이거 평형 방정식, 정적 평형 방정식 풀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상일의 원리는 여기다가 뭐가 되냐면은 F 플러스 F 스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이 가상변이를 하면 얘네들이 이 힘도 일을 하고 이 힘도 일을 하는데 이게 0이 된다. 이게 델타 더블. 이게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적 평형에서는 여기 없죠. 동적 평형은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0이니까 이거 뭘 곱하든 다 0이 되니까 뭐 그게 무슨 이렇게 수학적으로 보면 별 트리비얼한, 너 이 안에 게 0인데 뭘 곱한들 얘가 0이 안 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식에서 말이죠. 이 식이 실제로 식에서 이 힘들 중에서 일을 하는 힘만 남아요.
일을 하지 않는 힘들은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 식에서 나타나잖아요. 원래 방정식에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지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간다. 그러면 얘는 일을 하지만 여기 예를 들어 수직 항력이라든지 자중이라든지 이런 일을 안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가상 변이는 어디로만 일어나? 일로만 일어나죠. 이쪽으로만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이 힘이 이 F 델타 R 해가지고 이것만 일을 하죠. 얘네들은 이 수직 항력이나 중력은 자중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힘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식이 간단하게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풀기가 좋게 돼요. 그리고 자유도수만큼의 식만 나타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풀게 되면 이런 얘네들은 못 구하죠. 얘네들은 못 구해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는 힘들을 내가 원할 때도 있어요. 구하기를 원할 때도. 일을 하지 않지만 그 힘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뭐 여기 작용하는 이런 힘이라든지 이런 힘들이 여기에 작용하면 얘가 어떻게 변형될까 뭐 이런 걸 따져주면 얘가 받고 있는 하중을 알려면 얘네들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링키지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링키지에서 이 조인트에 걸리는 힘들, 이 조인트에 걸리는 힘들은 작용 반작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일을 갖다가 하는 양이 없어요. 일을 안 해요. 하지만 조인트에 걸리는 힘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 조인트에 걸리는 힘 가지고 이 부재를 설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상일의 원리가 식도 간단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풀기 편하게 만들고 자유도수만큼의 그 방정식만 남고 그래서 다 좋은데 어떤 이런 정보들은 못 얻어내요. 못 얻어내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어내려면 다시 또 다른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뉴턴의 방정식에는 이런 정보들이 다 나타나요. 원래 뉴턴의 방정식에는 다 나타나기 때문에 가장 제너럴한 식이죠.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은 간단한 종류의 문제를 풀 때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더 고등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식이 복잡해져 가지고 이걸 유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유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배웠을 거라고 생각되는 뭐 예를 들면 진동 같은 데서 배우는 뭐 라그랑지 방정식 이런 것들 가상 일의 원리에서 다 유도된 건데 그런 고등 방법들은 왜 그게 생겼냐? 뉴턴의 방정식으로 하려면 너무 복잡한 경우를 그런 방정식으로 쓰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어드밴스된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시스템의 자유도가 늘어나고 거기에 그 구성하고 있는 파트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 방정식을 해석적인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 복잡도를 유도의 복잡성을 줄여주는 게 바로 고등 방법들이에요. 고등된 방법들. 가상 일의 원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가상 일의 원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가상 일의 원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이런 기구에 대해서도 방정식을 유도 쓰는데 정적인 문제는 정적 힘들에 의해서 발생한 가상 일의 양은 0이다. 그게 정적 평형 방정식이죠. 자, 가상 일이 원래 모든 일인데 일에는 여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금 NC와 C 이거는 뭐냐면 C는 보존력, conservative force, 보존력이 한 일량, 이거는 비보존력이 한 일량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존력이 한 일량 같은 경우는 그 스프링에 의한 힘이라든지 중력에 의한 힘이라든지 이런 보존력들이죠. 그런 보존력이고 그냥 작용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건 비보존력이에요. 그리고 이 보존력은 항상 왜냐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보존 에너지를 갖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동력학 배울 때 보존력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보존 에너지 형태가 존재해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2분의 1 kx 자승, 뭐 x만큼 늘어나면 2분의 1 kx 자승이 보존 에너지. 중력 같은 경우는 중력 같은 보존력은 뭐 mgh 해가지고 그 mgy 해가지고 그게 보존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동력학 때 배웠죠. 그래서 그런 그 보존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보존 에너지라고 표현하면 요 일량은 그 보존력이 한 일량은 보존 에너지 마이너스 요 베리에이션 값과 같다. 그래서 식이
여러분 책에 나와 이런 식이라서 이런 식이 했는데 이 식 별로 써먹을 때는 별로 없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은 이 기구에 작용하는 힘들이 정적 평형 상태에서 힘들이 정적 평형 상태니까 사실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안 움직이고 있는 건데 거기서 가상 변이, 약간의 변이가 발생했다고 그러면은 그 변이가 발생했으니까 힘이 작용하고 있고 변이가 발생했으니까 일을 하죠. 그 작용하는 힘들이 한 토탈 일량의 합은 0이다. 그 가상 일의 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명쾌하죠. 명쾌해요. 적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예제를 통해서 해보면 좋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제를 한번 보자. 앞에서 다뤘던 예제죠. 이 예제는 앞에서 여기에 이렇게 힘을 가해주고 있고 이런 힘을 가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힘에 의해서 여기에 모멘트를 갖다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평형이 이루어지겠죠. 평형이. 얘도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이거 돌아가니까 평형이 안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쪽으로 작용해야 서로 이렇게 딱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힘이 작용할 때 이 모멘트를 구해라 하는 문제죠. 앞에 우리가 전 시간에는 이 힘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작용하는 힘 해가지고 뭐 힘들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이게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이 힘하고 또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알게 되고 그 힘하고 요 모멘트하고 평행해가지고 이 모멘트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도회적으로 풀었었는데 가상이 1의 원리를 쓰면은 그냥 얘하고 얘하고 두 개 가지고 얘가 한 일을 하고 얘가 한 일을 갖다 더하면은 0이 된다. 이 식에서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한 일량은 예를 들어서 가상 1이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놈이 2번이 가상 변이만큼 델타 세타 2만큼 돌아가게 되면은 델타 세타 2 그때 얘가 세타 2만큼 돌아갈 때 얘가 세타 4만큼 돌아가겠죠. 얘가 델타 세타 2만큼 돌아갈 때 얘가 델타 세타 4만큼 돌아가요. 그러면 얘가 한 일량은 델타 세타 2만큼 돌아가면 여기에 델타 세타 4만큼 돌아가면은 그러면 얘가 한 일량은 얼마냐? 요 Q가 얼만큼 움직였는지 변이를 알아야 되죠. Q가. 그럼 얘가 델타 세타 4만큼 움직였을 때 Q가 움직인 양은 얼마냐? 이 속도 관계식에서 Q의 속도는 O4의 속도하고 Q의 속도에서 여러분 속도 2점 정리 속도 관계식에서 Q점의 속도 구하듯이 그거와 똑같이 어떻게 식을 쓸 수가 있냐면 이 가상 변이 저거 할 때 그 Q점의 변이는 마치 이게 예를 들어 Q점의 속도는 O4점의 속도에다가 더하기 오메가 4 크로스 O4의 R Q54 여기는 그대로 이거 들었으면 이런 관계식이죠. 이게 속도 관계식 2점 정리 속도 관계식인데 이거는 원래 뭐냐면 이게 dr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rq에 dt 이렇게 되는 거고 얘랑 dr O4에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게 평면이면 이게 d 세타 4에 dt 이렇게 되는 거고 k4 k 해트 이렇게 되는 거고 크로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dt들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버리고 요걸 델타로 다 바꿔주면 바로 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R54 얘는 0이죠. O4는 안 움직이니까 이건 0이에요 원래. 플러스 여기에 델타 세타 4 K 해트 크로스 R Q54 이렇게 되죠. 이 식이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에요. 여기 나온 이 식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 속도 2점 정리 속도 관계식하고 이게 이 식인데 여기서 요 밑에 dt 없애버리고 요걸 d를 갖다 델타로 바꿔주면 바로 요 식이 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고 이것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거죠.
가상이. 그리고 가상일의 원리에서 모든 저거의 합은, 그러니까 M12가 하는 일량은 M12는 델타 세타2만큼 여기가 2번 링크가 돌아가니까 델타 세타2 K 헤트만큼 여기가 돌아가죠. 그래서 모멘트 곱하기 돌아가는 각도. 이게 이 모멘트가 한 일량이죠. 그리고 아까 그 P가 한 일량은 아까 이거고. 이 두 개 합친 게 이게 하면은 M12 델타 세타2. 요거 방향인 K 헤트로 같으니까 M12 K 헤트죠, 얘가. M12.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 있는 거는 앞에서 여기 구한 요 값이고. 이렇게 해서 요게 0이다. 자, 뭐만 알면 되는데 델타 세타2가 세타4하고 이 관계만 알면 되는데 이게 델타 세타2분의 델타 세타4가 오메가2분의 오메가4하고 같은 저거고 돌아가는 게 같은 저거니까 같고 이 오메가2분의 오메가4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각속도 비정리에서 우리가 이 관계 구해서 배웠었죠. 그걸 이용하면 요 관계식에서 요 관계가 델타 세타2분의 델타 세타4가 나오고 결국 델타 세타2하고 델타 세타4 사이의 관계가 나오니까 이 M12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상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상일의 원리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방정식 유도할 때 이게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적을. 이 가상일의 원리가 이게 정적인 데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가상일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동적인 것도 가상일의 원리인데 동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밀턴 프린시플. 해밀턴의 원리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이너시아가 한 일량과 관련된 게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카이네틱 에너지의 델타 베리에이션 플러스 이거는 작용력이 한 일량, 요거는 관성력이 한 일량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이게 0이 된다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걸 해밀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밀턴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여러분이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고등동력학 배우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울 기회가 나중에 있게 될 텐데 잠깐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일의 원리가 여러분이 운동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우리가 앞에서 뭘 안 했냐면 그 마찰력 작용할 때 얘기 안 했어요. 마찰력을 안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여기 마찰력 얘기를 했죠. 이거 안 했죠. 마찰력 얘기를 하는데 자 마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자 이 문제를 마찰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 풀었어요. 마찰이 없을 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와서는 마찰이 있는 풀자. 마찰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마찰이 있다는 얘기냐면 이 피스톤과 베이스링크 사이에 마찰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죠. 마찰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얘가 P가 이렇게 밀고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무조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을. 얘가 이렇게 밀고 있을 때 얘가 평형을 이루려면 얘가 이렇게 해줘야 얘가 이제 평형을 이루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더 크면은 이 역할이 더 크면 얘가 이쪽으로 밀리겠죠. 이쪽으로 밀리겠죠. 근데 이쪽으로 밀리려고 마찰력은 이쪽 작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얘가 더 크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밀리려고 그러면 그럼 이쪽으로 오면 마찰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죠. 그래서 그 얘가 더 크냐 얘 영역이 더 크냐에 따라서 마찰력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또 범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범위가. 그래서 내가 P는 주어졌고 얘를 갖다 이렇게 이쪽에다 힘을 갖다 그럼 이 힘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물어볼 수 있느냐면 평형을
에서 필요한 최소 크기의 모멘트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최소 크기의 모멘트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거의 이쪽으로 막 그렇게 넘어갈 듯 말 듯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막 밀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그때는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그죠?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근데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최대 크기의 만약 그러면 얘가 너무 커가지고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움직이려고 그러면 못 움직이게 마찰력은 이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평형을 이룰 수 있는 M12는 어떤 범위 속에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그 모멘트 값은 한 값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어떤 모멘트가 주어지든 간에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평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최소 모멘트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최대 모멘트를 구해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소 최대를 다 구해가지고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더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다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보면 말이죠. 얘가 여기서는 얘가 이쪽으로 할 때 이게 지금 힘이 원래는 여기 마찰이 없을 때 이렇게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막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P가 얘보다 더 도미넌트해서 이쪽으로 막 움직이려고 해서 얘가 이쪽으로 힘과 작용하는 힘이 합쳐서 이런 힘으로 지금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각도 이 힘은 수직 항력이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좀 마찰이 없을 때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마찰력으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인데 수직 항력분의 마찰력이 탄젠트 파이 해서 그 파이라는 각도를 압력각이라고 배웠죠. 프릭션 앵글, 마찰각이라고 배웠죠. 마찰각. 압력각이 아니라 마찰각. 그래서 요 각도가 바로 그 탄젠트 파이. 탄젠트 파이는 뭐하고 같다고 그랬어요? 뮤 S하고 같다고 그랬죠. 뮤 S하고. 전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배우는데 벌써 아사무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복습을 안 하면 아사무라한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이게 그 US 값이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이 각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각도가. 그리고 여기서 크기 하나 정해지고 이건 정해졌고 이 방향 정해졌고 방향 정해졌고 그럼 풀리는 거죠. 세 개의 힘이 하나는 크기가 정해지고 두 개는 방향이 정해지면 풀리는 거죠. 평형 이룰 수 있는 방정식이 우리 도해적 해법에서 세 힘이 평형 이룰 때 하나가 힘의 크기와 방향이 주어지고 나머지 두 개는 방향만 주어지면은 그 세 개가 한 점을 통과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때 나머지 두 개의 크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도해적 해법에서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 문제 바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이게 다 결정되고 나면은 이게 3, 4가 결정되면 4, 3이 결정되는 거고 4, 3이 결정되면 2, 3이 결정되는 거고 2, 3이 결정이 되면 3, 2가 결정이 되는 거고 3, 2가 결정되면 M1, 2가 결정되는 거고 그 순서대로 결정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지난 이 마찰이 없을 때의 문제하고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 푸는 거는 마찰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유일하게 마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요거죠. 요게 F14가 이런 각도를 갖는다. 요 14도 이렇게 표시되는데 탄젠트 14도가 뮤 S하고 같은 거죠. 뮤 S하고. 근데 만일 이 문제가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으니까 이걸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M12 값을 구해라.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그게 아니라 평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대 크기의 M12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 힘이 이렇게 작용 안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작용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힘과 이 힘이 평형을 이루는 그 식으로 도의적으로 그려서 구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느냐. 마찰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조금 점이 생겨요. 마찰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래서 그 점만 생각하면 마찰로 푸는 게 아무 어려운 점이 없다. 마찬가지로 그 지난 시간에 풀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렇게 밀어내리는데 이건 주어졌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냥 이쪽에 작용하는 이 링크에 작용하는 이 벽에 의한 링크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수직으로만 작용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찰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면을 따라서 마찰력이 작용하죠. 마찰력이. 그런데 얘가 이렇게 밀고 여기서 이렇게 밀어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힘이 더 커가지고 이 밑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마찰력은 위로 작용하겠죠.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 마찰력 위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이 값을 갖다가 구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이 최대 이거 값을 구해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너무 세버리면 얘가 위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마찰력이 밑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는 마찬가지예요. 이 파이 각도는 이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 최소 사이에 어떤 값을 가져도 평형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형은 최대 이 힘의 크기가 제일 작은 건 요거고 제일 큰 거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 그 사이에 어떤 값들은 다 평형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의 값들은 다 평형. 그래서 어떤 리전이 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형이 이뤘을 때 어떤 물체가 마찰력이라는 현상 때문에 자연계에서 모든 게 제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마찰력이라는 게 없으면은 모든 물체가 조금이라도 다 힘을 받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 힘이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동안에 얘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걸 넘어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평형을 딱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힘을 갖다 이렇게 하는데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힘이 약간씩 변한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만 있으면은 안 움직이고 있다. 이 힘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밑으로 이렇게 밀리겠지만 여기까지는 그리고 또 얘가 더 세진다 하더라도 어떤 범위 안에까지만 있으면은 이 마찰력이 걔를 갖다가 얘가 더 밀어도 마찰력이 밑으로 내려지기 때문에 그 평형을 이루게 해준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찰력이. 그래서 그런 걸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회적으로 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한 가지. 최대냐 최소냐에 따라서 마찰력의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고 최대 최소가 됐을 때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게 파이가 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파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거. 최소일 때 그래서 마찰각 탄젠트 파이가 뮤 s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 마찰각 파이 값은 인버스 탄젠트 뮤 s 값을 갖는 그런 각도로 이 힘들이 주어져야 된다. 이게 4개의 힘을 받는 그런 케이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면 된다. 마찰력 적용하는 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적인 거에 대해서 정적 평형 문제는 뭐 여러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정력학 문제에서 전부 배웠던 문제고 이 기구에 대해서 그때 배웠던 그런 원리들을 갖다 적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문제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위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가속도 구해라 그러면 2번 미분하면 되는 거죠. 한 번 미분하면 이렇게 속도, 다시 한 번 미분하면 가속도 벡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t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뭐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복소수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앞에는 요게 단위 벡터 i 해트 j 해트 이용해서 표시되는데 이거는 그냥 실수부 허수부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궤적 방정식이죠. 방정식 t에 따라서 주어지는 복소수 평면에서의 실수값과 허수값으로 위치가 표시되는 위치 벡터예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 그대로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값이 구해지고 그냥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죠. 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쓰고 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가속도로 이렇게 구해지죠. 여기다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t가 15일 때 속도 가속도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15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t가 15가 되면 10분의 15니까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2니까 그거 이용해서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속도는 이렇게 가속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소수 이용해서 변이 속도 가속도도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있다. 공간에 대해서는 안 되죠. 복소수는 실수하고 허수만 있기 때문에 평면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거의 그 접선과 법선 벡터를 그 가속도의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접선 성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속도 방향이 접선 성분이죠. 이 속도 방향의 단위 벡터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요거의 자승 플러스 요거의 자승분의 요거 한 개 x 방향 성분이고 요거의 자승분의 요거 자승 해가지고 스퀘어 루트 분의 요거 한 개 y 그게 탄젠셜 방향의 유닛 벡터예요. 그죠? 방향이 바로 방향이니까. 그리고 이게 방향이죠. 그래서 요거 71.94 자승 더하기 30배 자승의 스퀘어 루트로 71.94를 나눈 게 x방향 성분. 그 다음에 그걸로 스퀘어 루트 한 걸로 이 30을 나눈 게 y방향 성분. 그렇게 써놓은 게 여기 나오는 이 탄젠셜 방향 성분. 이거 여러분 교과서에는 지금은 UT라고 뭐 표시되어 있는데 UT로 하든 UN으로 하든 이거 이런 또 노멀 방향 이쪽 저쪽 하는 걸로 가속 이렇게 해서 크게 나오는 크게 구하라 이 노멀 방향 요거가 요거고 J하고 I가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만 하고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0 돼버리죠. 그래서 얘하고 그 가속도 앞에서 구한 가속도 얘하고 내적하면은 이렇게 노멀 방향. 그 다음에 얘하고 가속도하고 내적하면은 탄젠셜 방향. 크기가 각각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이런 거죠. 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그 강체가 있다. 강체가 있을 때 A의 가속도는 이렇게 되고 B의 가속도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A에서 B까지 거리는 20이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단위는 뭐 생략했습니다. 이때 이름의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죠. 이거는 뭐 여러분이 운동학 이점 정리에 의해서 가속도 공식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 더하기 이 강체 A와 B가 붙어있는 강체의 각가속도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20i 그 다음에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이 상관없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 뒤에 얘는 오메가 자승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메가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오메가 K라고 이렇게 표시한 거죠. 오메가를 구하고 나서 나중에 마이너스 오메가가 바로 가속도라는 거죠. 가속도.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K 크로스 마이너스 오메가 K 크로스 20i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보면 얘 요거 알고 있고요. 요거 알고 있죠. 요거 각도 알고 요거 각도 요거 30도 요거 60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B의 크기 150에다가 여기 60도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사인 60도. 이게 사인 60도,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저거는 600에다가 여기 30도. 코사인 60도, 코사인 30도, 사인 30도. 그러면 그 값에다가 더하기 요놈. 20 알파 J. 그죠? 20 알파 J. K 해트 크로스 I 해트는 J 해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20 오메가 자승, 마이너스 20 오메가 자승 I가 되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국 여기서 미지수가 오메가 자승하고 알파하고 있는데, 결정이 되죠. I에 대한 식, J에 대한 식에서 오메가 자승값과 알파 값이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도해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해석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도해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속도 다각형으로 구하는 걸 하나 보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사절기구 나오죠. 여기서 2번 링크의 각속도가 반시계 방향으로 45라디안, 이게 45라디안이라면은 3번 링크와 4번 링크의 각 가속도를 구해라. 즉 얘는 각가속도는 없고 각속도만, 각가속도는 0이고 각속도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 가속도 다각형 그릴 때 먼저 가속도가 0인 점을 잡아야 되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니까 가속도가 0인 점을 OA라고 표시했고, OA. 그죠? 액셀러레이션이 0이 된다는 뜻입니다. 액셀러레이션이 0이 된다. 여기서 A는 이 A가 아니고, 여기 나온 요 A가 아니고, 가속도가 0이 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O2와 O4는 고정점이니까 걔네들도 다 가속도가 0이 되는 점이죠.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이쪽 방향을 갖죠. 얘가 이렇게 돌면은 이쪽으로 가속도를 갖죠.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그리고 각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이쪽 O2를 A에서 O2 방향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R 요거 O2에서 A까지 거리 곱하기 오메가 자승한 크기의 이런 가속도를 가져서 그쪽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서 이건 그냥 가상적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숫자를 대입하면 이 크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는 것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고,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이 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려보니까 이 그림하고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걸 재서 지금 그려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R 요거 O2에서 A까지 거리 곱하기 오메가 자승한 그 크기를 요 크기라고 생각하고 기준을 잡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 그릴 때 5cm로 잡던 10cm로 잡던 뭘로 잡던 여러분이 결정한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A에서 이쪽 위에 있는 B, A와 B에서 B의 A에 대한 가속도 성분, 그죠? 노멀 방향 성분은 B가 이쪽 방향 성분 간다 그랬죠. 그래서 B의 A에 대한 가속도 성분은 노멀 방향 성분과 탄젠셜 방향 성분이 있는데, 노멀 방향 성분은 요 길이 곱하기 요 오메가 3의 자승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죠. 오메가 3는 속도 해석에서 결정된 거니까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AN. B에서 A까지 B의 A에 대한 요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놈의 그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딘가 이 탄젠셜 방향 성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이게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B의 가속도는 이 O4에 대해서 B의 가속도는 이 노멀 방향 성분은 이쪽으로 갔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B의 O4에 대한 탄젠셜 방향 성분은 그걸 또 수직인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갖는다. 해서 만나는 점이 바로 B점이 된다 이거죠. B점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크기가 가속도의 크기다. B점의 가속도의 크기다. 자, 이렇게 구해놓고 나면 B점의 가속도의 크기는 구했고, 여기서 뭐라고 그러면 3번 링크와 4번 링크의 각 가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각 가속도는 뭘로 결정되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거지만, 요 탄젠셜 성분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4번 링크 같은 경우는 요 탄젠셜 방향 성분, 요거를 갖다가 요 길이로 나눠준 게 R 알파가 바로 이거죠. 이거 R 알파가. 그래서
요 크기를 갖다가 요 길이로 나눠준 게 바로 알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알파 3는 요 크기를 갖다가 요 탄젠셜 방향성분 요걸 갖다가 요 길이 3번 링크의 길이로 나눠준 게 바로 알파 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선 방향 성분과 법선 방향 성분을 구할 수 있고, 이거 더불어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얘네들이 알파 3와 알파 4가 크기는 그렇게 해서 구하는데 얘네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배웠을 때 이거 제대로 잘 안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저기 교과서에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앞에 속도 해석할 때도 이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이게 속도였었죠. 이건 가속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지금 RBA 위에서 BA라는 건 그 A에서 B 이쪽 방향이죠. A에서 B. 그다음에 요거 탄젠셜 방향에서 AB 이거는 이거죠. 이거죠. 탄젠셜이니까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A에서 B 방향, A에서 B 방향 이쪽이 A, B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거 잘못됐나? A에서 B. 내가 맞을 텐데. 이게 A에서 B, R이 A에서 B.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탄젠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관식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 어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따져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 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항상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알파 4의 방향은 O4에서 B의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 O4에서 B의 방향. 그다음에 요거는 요 탄젠셜 방향 요거는 여기서 이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반식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크기도 구해야 되지만 방향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식의 방향이냐 식의 방향이냐. 그렇게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속도 해석에서는 항상 이런 사절기구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슬라이더가 있는 문제가 또 하나 대표적이죠. 슬라이더가 있는 거. 이거는 가장 좀 복잡하다고 생각되는 슬라이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 문제가 이게 속도 해석을 먼저 이렇게 해서 속도 해석을 해서 이거는 우리 3장에서 속도 해석했었던 그림입니다. 이게 OV라고 됐으니까 벨러시티가 0인 점이고 모든 점들의 속도의 크기,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이렇게 갖고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주어져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이게 P점이라는 P3점, P3점은 요 3번 링크에 있는 여기에 있는 P점이죠. P4점은 0이죠. 속도가 P4점 0이죠. 여기 고정되어 있습니다. P4점은 0이 되는 거고, 4번 링크에 여기 핀 조인트로 1번 링크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P4점은 0이죠. 속도가. 그래서 여기 P4점이 0으로 된 거예요. 이건 속도가 했었던데 여러분이 중간 할 때 했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메가 값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가속도 해석하는데 오메가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여기 해놓은 겁니다. 오메가 값을 알아야 오메가 자승, R 오메가 자승이 바로 그 노멀 방향 성분으로, 가속도 노멀 방향 성분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 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가속도 다각형을 그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가속도 다각형 그릴 때 여기 지금 그린 거 보면은 A하고 여기 지금 가속도가 0인 점 OA, A점하고 P4점 이게 가속도가 0인.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말이죠. 요게 PSA까지 요게 노멀 방향 성분, 요거 앞에서 오메가3는 속도에 통해서 알고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젠셜 방향 성분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해지는데 이 선상에 이 P3가 어딘가 있는데 이 P3는 4번 링크에 대해서 미끄러집니다. 운동학 1점 정리해서 여러분이
P4점에 대해서 미끄러지게 되는데 요게 코리올리 성분이고 코리올리 성분이 또 정해져 있죠. 이 오메가4 값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 속도 미끄러지는 속도 그 슬라이더에 대해서 P3점 속도로 요 가지고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은 요건 정해진 값으로 정해진다 이거죠. 왜? 오메가4도 알려져 있고 그 4번 링크에 대한 P3점의 속도도 앞에 속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값은 알려져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두 결정된다 해서 그러면은 이 대표적인 이런 즉 여러분이 이 P3점의 속도를 구할 때 P3점은 어디에 있는 점입니까? 3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에요. 3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의 속도를 구하는데 그거를 뭘 가지고 구했느냐면 하나는 A점으로부터 3번 링크의 P3점과 A점은 둘 다 3번 링크에 있으니까 그 두 개의 가속도 관계식 가지고 하나 구한 거고 그게 첫 번째 가속도 관계식에서 노멀 방향을 알고 탄젠셜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P3점의 속도를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이 P3점은 이 4번 링크에 대해서 여기서 미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4번 링크가 이게 회전하고 있고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전하고 미끄러지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코리올리 성분에다가 그러니까 3번 링크의 요 P3점의 가속도는 P4점의 가속도하고 어떤 관계식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 그 1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이죠. 1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 거기 보면은 그 항이 가속도 관계식이 3개가 등장하는데 3개 중에서 하나는 0이 돼 버리는 거고 하나는 0이 돼 버리고 왜? P4점 여기 P4의 가속도는 0이니까. 두 개가 하나는 코리올리 성분. 코리올리 성분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이 4번 링크에 대한 3번 링크의 가속도 성분. 그게 나오죠. 그 두 성분이 서로 수직이에요. 두 성분이 서로. 왜? 이쪽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 속도하고 요 가속도하고 요 상대적인 방향은 똑같죠. 근데 오메가 K 수직인 방향에다가 그 속도 성분은 똑같은 거 하고 하면은 그쪽 이 미끄러지는 방향의 수직 방향이 되죠. 코리올리 성분은 이 미끄러진 방향의 수직 방향 성분이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직 방향인 거죠, 이게 미끄러지는 방향의 수직 방향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4번 링크에 대한 3번 링크에 미끄러지는 그 방향이 그 크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가져야 돼요. 머리가 좋던지 노력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러나 머리도 뭐 그냥 어떤 사람들한테 보면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대 이게 이해가 절대 노력을 하든지 저걸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속도 그 관계식 쓸 때 뭐 B의 가속도는 A의 가속도에다가 A에 대한 B의 가속도 플러스 2 오메가 크로스 V A에 대한 B의 이 공식을 여러분이 저 운동학 1점 정리해서 가속도 관계식 이걸 동력학 시간에 배웠던 공식입니다. 거기서 지금 요거는 없어지고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하고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P3가 4번 링크에 대해서 이게 B가 P3고 4번 링크에 대해서 P3 가속도 이게 요게 4번 링크 오메가 4가 되고 여기 P3에 대해서 속도 이 4번 링크에 대한 P3점의 속도 그게 여기는 4번 링크에 대한 P3점의 속도 이게 오메가 4 여기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 이 두 개 성분이 얘하고 서로 수직 성분이다 이거. P3는 A에 대한 여기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슬라이딩하는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움직이고 있고 얘도 같은 그 속도 방향 그 방향인데
이 오메가는 그거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한 거는 얘하고 수직 방향이다. 그래서 얘하고 수직이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입력 링크 2번에 얘의 입력 각속도가 딱 일정하다면 지점의 가속도를 구해라. 여기를 가속도를 구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속도다형에서도 이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은 얘 이렇게 될 때 말이죠. 이 사절 기구에 대해서는 얘가 주어지면 사절 기구의 모든 가속도들은 이제 구하는 건 앞에서 다 배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았으니까 그거 알았다고 치고 그러면 이 3번 링크 상에 있는 이 2점의 가속도도 내가 알고 있다. 진짜 이거죠. 그러면 요걸 알고 있을 때 얘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각속도들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속도 해석에서 다 알아졌을 때 그 지점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을 쓰자.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점의 가속도를 요거라고 하자 이거지. 2점의 가속도를 요거라고 하자.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까 여러분 이걸 가절기구에 대해서는 가속도 해석하는 방법을 앞에서 예제를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건 뭐 다시 반복 여기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절 다 끝나고 나면 또 구할 수 있다. 자, 쪽 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2점의 가속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점의 가속도를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구하느냐? F점의 가속도를 구해보자. F점. F점은 두 개의 점이 있어요. F5가 있고 F6가 있어요. F5와 F6는 얘가 롤링 컨택을 하고 있으면 둘이 가속도는 다르죠. 같진 않아요. 속도는 같죠. 속도는 같지만 가속도는 달라요. 그죠? 자, 그래서 요 F 쪽에 요거의 F 속도의 노멀 방향 성분은 그럼 여기서 F5의 가속도의 노멀 방향 성분은 이렇게죠. 2점에 대한 F5점의 노멀 방향 성분은 여기서 이쪽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한 거죠. 그럼 이 5번 링크의 각속도는 아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각속도에 자승한 게 그 노멀 방향 성분이에요. 그리고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방향으로 이렇게 요거는 딱 정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해진 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속도 해석에서. 그리고 나서 요 점의 F점의 2점에 대한 탄젠셜 방향 성분은 이 방향이에요. 쭉 근 거. 그래서 F는 그렇게 구하고 그런 다음에 요 F6점의 가속도를 갖다 구하면은 F6점의 가속도는 이 H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F6점은 요거에 대한 노멀 방향 성분이 또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탄젠셜 방향 성분은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걸 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풀다 보니까 이걸 좀 잘못 풀었어요. 뭘 잘못 풀었냐? 이게 뭘 잘못 풀었냐? 이게 여기 구하는 건 지금 F5점에 저거고 F5점하고 F6점은 얼마만큼 차이가 나죠? F5하고 F6하고 뭐가 같아지죠? F5하고 F6하고 가속도 성분에 뭐가 같아지죠? 탄젠셜 방향 성분이 같아요. 탄젠셜 방향 성분. 그러니까 탄젠셜 방향 성분이 같아지니까 이걸 풀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차이는 노멀 방향 성분만큼은 그러니까 F 여기에다가 F6에다가 탄젠셜 저거에다가 노멀 방향 성분만큼은 차이가 요만큼 이쪽 방향으로 차이가 나야 됩니다. 탄젠셜 방향 성분이 같아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했을 때 탄젠셜 방향 성분과 그게 이쪽으로 했을 때 이놈의 탄젠셜 방향 성분하고 이 크기가 같아지게 결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건 좀 잘못 그렸어요. 잘못 그렸어요. 풀이가 잘못된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게 안 되고 잘못 풀었습니다. 이건 다시 풀어야 돼.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이거는 잘못 푼 거는 다시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왜 잘못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다른 문제부터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건 나중에 해서 다시 풀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이 41번 문제. 이건 3회 49의 연장 문제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3회 49번은 그때는 왜 안 풀었냐면 이게 3n 플러스 1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안 했는데 여기서는 41번이 돼가지고 3n 플러스 1이 아니어서 푸는 건데 운동기하 계수를 구해라. 2번 링크가 각속도가 일정하다 할 때 3, 4, 5의 운동기하 계수를 구하고 그 세 링크의 각가속도를 구해라. 이거죠. 그러면 원래 페루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0이라는 식이 이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이 이렇게 두 개씩 구해집니다. 한 바퀴 뺑 도는 게 0이다. 그 식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의 마찰차에서 여기서의 움직이는 요 거리가 같다는 데서 요거 나오죠. 여기에 로우 5 곱하기 여기에 돌아가는 각도가 여기에 로우 2하고 돌아가는 각도 서로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니까 델타 세타 4하고 델타 세타 2하고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붙인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식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델타 세타 2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구해지고 세타 2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없어지고 요건 세타 5, 코사인 세타 5를 세타 2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5, 세타 5 프라임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거 다 이렇게 구해지고 코사인 세타 2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는 미분하면 로 2 사인 세타 2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 미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요거를 갖다가 요 조건에서 요걸 델타 세타 2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취하면 요건 델타 세타 5의 프라임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1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이 세 개가 나오고 이 세 개 식에서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세타 5 프라임이 나오니까 식이 세 개고 미지수가 세 개가 가지고 풀린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세타 3 프라임, 세타 4 프라임, 세타 5 프라임 구하고 나서 그거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각은 오메가 3는 세타 3 프라임, 오메가 2, 오메가 4는 세타 4 프라임, 오메가 2, 오메가 5는 세타 5 프라임, 오메가 2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 앞에 나온 이 식을 갖다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예요. 세타 2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이렇게 식이 구해진다. 그래서 여기 프라임까지 등장하죠. 더블 프라임. 세타 4 더블 프라임, 세타 3 더블 프라임이 등장하는 이 두 개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 식은 이거 미분하면은 이쪽은 오른쪽은 0 돼버리니까 이게 0 돼버리죠. 그러니까 세타 5 더블 프라임이 0 돼버리죠. 그래서 세 번째 식은 세타 5 더블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이런 식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 식에서 세타 5 더블 프라임을 없애버리고 세타 3 더블 프라임과 세타 4 더블 프라임에 대한 이원 연립방 정식을 풀면은 세타 3 더블 프라임과 세타 4 더블 프라임을 갖다가 이 두 개씩에서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거 구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죠.
알파2는 0이기 때문에 그 텀은 없어지고 요거만 남죠. 요거 원래 이 운동기하 계수에서 가속도 관계식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배울 때 이게 알파2에 대한 것들도 같이 나왔는데 이거는 일정한 속도 입력 링크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알파2가 0이기 때문에 그 텀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알파3는 세타3 더블 프라임 오메가2의 자승, 알파4는 세타4 더블 프라임 오메가2의 자승, 알파5는 세타2 더블 프라임 오메가2의 자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기하 계수를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운동기하 계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44번 이 문제는 사절기구죠. 이 사절기구 이거 하나 풀고 나면 다른 문제들은 사절기구 다 똑같은 거예요. 사절기구라는 형식으로 푸는 거죠. 모양이 어떻게 됐던 간에 풀이하는 형태가 똑같다. 자, 여기 O2, 이게 2번 링크, 3번 링크, 4번 링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 3번 링크에 붙어 있는 점이에요. 이 시점이 어떻게 움직일까? 시점의 곡률 반경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구하기 위해서 곡률 원을 갖다 그려봐라. 이런 얘기죠. 변곡원을 그려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P13를 먼저 구해야 돼요. P13. P13는 이게 여기 P12하고 P23하고 연결하는 선과 그 다음에 P14하고 P34하고 연결하는 선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 P점이 결정이 되죠. P13이에요. 여기 P라고 표시한 게 P13입니다. P1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곡원을 그리려면은 원을 그리려면 적어도 점이 3개 있어야 되죠. 점이 3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점 이 A점에 해당하는 A 프라임 위한 공식이 있고 A점, 그다음 B점에 대한 거, B점에 대한 B 프라임 점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P점에 대해서 오일러-사바리 공식을 갖다 적용하면은 요 길이들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A 프라임 점을 갖다가 구할 수 있고 또 요 길이들 여기서 요거 알고 있기 때문에 B 프라임 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오일러-사바리 공식이 이거죠. 이렇게 이 밑에 나오는 요 공식입니다. 요거 이렇게.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이 공식을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요 공식에다가 이걸 대입하면은 IA에서 A까지 거리가 2.5, IA에서 A까지, IA에서 여기 A까지 여기 거리가 2.5. 그러니까 이게 2.5 되는 위치에 IA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A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보면 여기 이게 2.5예요. 바로 C점이 바로 IA점이 돼버려요. 시점이 IA점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BIB 이거는 1.5 해가지고 이 B 프라임 점이 또 이렇게 여기서 IB에서 B까지 거리가 또 여기서 이렇게 또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 IB점 여기에 결정이 돼서 요 점 세 점이 결정이 돼서 그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그려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시점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게 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인데 시점이 바로 I의 시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변곡 원상에 있으니까 시점의 곡률 중심은 무한대에 위치한다. 그러죠? 변곡원에 해당하는 그 곡률 저거의 점들은 무한대에 위치한다고 그랬죠? 무한대에 위치해 버리니까 얘가 무한대에 위치하니까 거의 직선으로 움직일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직선으로 움직인다. 무한대에 위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움직이잖아요. 슬라이더 움직이듯이. 자,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얘가 지금 이 시점이 모상의 점이면 이 3번 링크 상의 점이에요. 3번 링크 상의 순간 중심점이 여기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3번 링크들은 다 돌고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얘가 도는 건 결국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직선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사절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예습 복습을 잘 해가지고 들어왔으면 아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오락가락 할 텐데 생각할 기회를 그러면 갖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앞에 그런 사절기구와 달리 이제 슬라이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게 기본적인 슬라이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때 얘에 대해서 변곡원 구하고, 그 다음에 시점은 어디냐면 이 A, B를 연결하는 이 커플러의 중앙점이에요. 중앙점. 중앙점에 곡률 중심점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자, 일단 A점은 곡률 원상의 점이죠. 그죠? 왜냐면 얘는 저게 무한대잖아요. 얘가 처럼 움직이니까 A 프라임점이 무한대에 위치하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곡률 원상의 점이 돼요. 그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죠. 얘도 곡률 원상의 점이 돼요. 그 다음에 P13를 또 구한 거죠. P13, P12, P12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뭡니까? 얘가 지금 얘가 움직이는 거면 얘가 2번 링크. 그러니까 여기가 P23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2번이면 P12는 이거의 수직인 저 먼 무한대에 위치해 있고, 그러니까 P12와 23을 연결하는 이 선상에 P13이 있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거의 수직인 이 방향에 P1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P34니까 P34와 P14를 연결하면은 거기에 P13이 위치해야 되는데, 이거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에요. P점. 이게 P13점이에요. 그러니까 P13과 A와 B를 이 세 점이 결정돼서 이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게 변곡원이죠. 변곡원이 일단 그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일러-사바리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가 지금 여기 C점이라고 그랬으니까 C점이고 여기 IC점이에요. IC점. 그래서 요 IC점, C점, P점이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일러-사바리 정리에 의하면은 이 공식 RCC 프라임은 RCIC분의 RCP의 자승. 요 식을 갖다 해보면 여기 굉장히 여기 서로 가깝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작고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뭐 여기는 이제 밀리미터도 아닌데 이거는 뭐 무지하게 큰 거죠. 43m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그건 이해가 되죠. 왜? 이 시점이 지금 요 I 시점하고 되게 가까운 데 있잖아요. I 시점은 바로 무한대. 저게 무한대에 위치 있는 거고, 거기서 가까운 이 시점은 굉장히 곡률 반경이 클 수밖에 없죠.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얻어졌다. 이 문제들을 풀 때 초점은 이 곡률원을 잘 구할 수 있는 게 초점이에요. 곡률을 잘 구할 수 있느냐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